신동근 의원은요, 인천 서구을에서 재선에 성공했고요.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신동근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최고위원 후보 1번 신동근입니다. 예. 예, 기호가 1번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치과 의사 이력이 좀 눈에 띕니다. 저도 사실은 좀 의원님 좀 이제 자주 뵐 기회가 없으니까 잘 몰랐고요. 어떻게 정치권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예, 있죠. 제가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워서 예. 국기로 기술을 가르치는 국립전북기 연구를 졸업했습니다. 아. 근데 이제 2년 늦게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강주 항쟁이 벌어진 직후인 8일 학번으로 예. 경희대 치과대학에 뭐 돈이 없었으니까요. 6년간 학비 면제와 또 생활비까지 주는 조건으로 장학생으로 입학했는데요. 근데 막상 이제 그런 치과의사의 꿈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니까 8일 학번으로 들어갔잖아요. 예. 강주의 진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치과 의사의 꿈은 잠시 졌고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어서 당시에 경희대 삼민투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이제 1년 6개월간 옥고를 치르고 또 재적당후에서 한 11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민주화운동의 동기였던 분들이 정치권에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치과 의사가 된 후에는 치과를 하면서 이제 건강사를 위한 치과의사 회장, 그리고 보건의료단체 의장, 또 대표, 건강연대 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우리 사회의 건강 또 증진을 위한 또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그런 활동들을 했는데요. 예.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정부 당시인데 우리가 의학 분업하고 의보 통합이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였고 그걸로 뭐 의사들이 머리 깎고 막 그랬던 시절이었죠. 기억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오히려 의학 분업과 의보 통합을 추진하는 좀 진보적 입장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이게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가 중요한데 당시에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굉장히 막중하다 이런 걸 느꼈어요. 예. 그래서 뭐 국회의원 된다면 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한 2년 뒤에 2002년에 우리 지역에 재보궐선거가 있어서 예. 당에서 출마를 권유해서 이제 출마를 했는데 내리 4번 낙선했죠. 2002년에 그러면 정치에 입문을 하셨었군요. 네, 일찌감치 출마를 했는데 저희 지역이 수도권이긴 한데 이제 강화도를 포함하고 있어서 거기가 상당히 보수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을 때도 28% 받은 데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구하고 인천이 복합 지역구인데 거기서 서구에서는 계속 이기긴 했는데 거기서 압도적으로 지면서 계속 떨어졌죠. 그러면 지역구가 이제 인천 서구을이신데 예. 인천 서구을이 서구와 이제 이 다른 지역이 막 섞여 있네요. 예, 동북과 섞여 있다가 이제 서구가 커지면서 또 이제 분리가 됐죠, 최근에는. 예. 예.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원래 학생운동을 하시다가 또 치과 의사로 또 보건의료 또 보건의료 활동을 하다가 이제 활동을 일찌감치 정치에 입문하셨는데 그동안 많이 떨어지셔서 많이 힘드셨겠는데요? 뭐 선거 떨어져 보지 않으면 뭐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죠. 힘든 과정이었는데 그게 이제 오히려 저에게는 또 일정에게는 또 연단과 또 훈련을 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뚝심과 끈기가 없으면 그렇게 또 극복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4번 떨어지시고 이제 2번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두 번은 이제 지난번 됐을 때는 이제 직전에 교육부총리와 새누리당 당대표였던 항우리 의원을 꺾고 됐고요. 예. 이번 21대에서는 인천 역대 최고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이번에 당선되실 때는 인천에서 득표율이 가장 높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최고 득표율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인천 서구을 지역구 내에서는 뭐 의원님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없겠는데요. 6번이나 출마하셨으면. 그렇죠. 인천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제 제가 밖에서는 많이 안 알려져 있는 편이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재선에 성공하시고 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뛰어드셨잖아요. 예. 최고위원에 도전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화가 되고 나면 우리 사회가 좀 굉장히 소외되고 힘든 사람이 혜택을 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예. 이게 형식적 민주화 정책되고 나서도 여전히 독재가 유착했던 재벌, 언론, 검찰이 가장 덕을 보고 있고요. 예. 여전히 세상은 불평등하고 또 민주화됐는데도 국민들은 행복하지 못하다. 이게 이제 저는
그리고 경제 성장의 과실도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형식적인 사회 민주화뿐만 아니고 저는 실질적인 경제 민주화를 추진해야 된다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불평등과 양파해서 또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제가 정치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제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에서 진보개혁 과제 추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이 있다. 그래서 제가 구호도 진보개혁의 왼쪽 미드필더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진보개혁의 왼쪽 미드필더. 예. 뭐 예. 당대표가 뭐 센터포드나 탑이라면 뭐 최고위원은 미드필더가 아닐까 싶어서 이제 미드필더를 한 거고요. 예. 박지성처럼 중간에서 이제 활발하게 공수전환을 잘 하는 게 역할이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도 계속 그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건데 예. 그러면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또 어떻게 보면 가장 깊이 좀 개혁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세요? 예, 뭐 저는 이제 진보개혁의 미드필더 할 때는 이제 외부의 진보개혁적 과제를 얘기한 것이긴 합니다만 당 내부도 개혁 과제가 있겠죠. 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해찬 당대표께서는 당의 안정적인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정착을 시킨 것 같아요. 그게 예. 이제 공천 과정에서 나타나면서 180석에 가까운 승리를 가져왔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석 달 만에 당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이제 제가 보면 당이 보다 국민과 소통하고 또 공감 능력을 키우는 과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익 관리 능력도 높이고 당을 좀 혁신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아무리 좋은 정책도 사실은 국민이 이제 공감하지 않으면 의미도 퇴색되고 또 동력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근데 이제 공감이라는 건 우리가 뭐 역지사지에서 이제 공감 능력을 높이자 이렇게 한다고 될 문제만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로 이제 뭐 인국공 문제나 또 뭐 고 박원순 시장 건 보더라도 대개 청년 아니면 젠더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걸 높이기 위해서는 전 우선은 청년과 여성 정치인이 많아져야 됩니다. 예. 그러면 당이 자연스럽게 그 당의 청년과 여성 문제 또 여성 또는 젠더 문제에 대해서 공감 갖는 정치인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당이 그렇게 변화된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영입하는 시스템만으로 되지 않고 저는 이걸 좀 키우는 그런 정치 훈련 그리고 인재 육성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청년과 여성 당원 또 정치인에 대한 육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핀란드에서 34세 여성 총리가 나오잖아요. 예. 이제 가능한 이유가 그분들은 중학교 다닐 때부터 정치학교 이런 데 다닙니다. 당원이 되고요. 그래서 훈련 받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기초단체부터 활동해서 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되는지 어느 날 갑자기 34세 젊은 여성 정치인이 확 튀어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뭐 당의 윤리위원회 역할도 좀 강화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당의 온정주의나 좀 끼리끼리 문화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좀 획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제 국회 법사위에 네.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검찰 개혁 완수를 또 공약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좀 어떤 부분이 이 검찰 개혁의 좀 핵심이라고 보시나요? 아, 검찰 개혁이요? 예. 검찰 개혁은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 지난번에 패스트트랙을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개혁과제 관련된 3법은 이미 이제 통과돼서 뼈대가 완성이 됐죠. 예.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는 어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됐고요. 그다음에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그 법과 고위 공직자 이제 소위 말하는 공수처 설치 관련된 법안이 통과됐는데, 예.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공수처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후속입법이 통과됐죠. 그래서 네. 기초작업은 마무리됐는데 이제 문제는 미래통합당이 그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잖아요. 7월 15일 날 공수처가 출범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특정 국회의원이나 집단이 반대했다더라도 이미 통과됐으면 법인데 네. 그 법이 위법 상태가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하루빨리 미래통합당에서 추천위원을 빨리 추천해 주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뭐 계속
위법 상태를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끝까지 거부한다면 뭐 공처 출범을 위한 다른 후속 대책들을 좀 강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 불기반 관련해서는 또 이제 우리가 검찰이나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후속 협의들이 있었고 또 그 권력기관 개혁 협의에서 우리가 검경 수사권 관련해서 검찰이 이제 6대 범죄 하나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네. 그런 후속 제도들을 완성을 하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검찰 개혁을 중시보다는 권력기관 개혁은 그 본질이 뭐냐면요. 예. 이 과거에는 정권이 검찰을 사유하거나 검찰이나 이제 경찰 등 권력기관 사유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했거든요. 정권 유지 수단으로. 네? 근데 이제 민주화되면서 검찰을 중립화시키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권력기관 스스로가 정치화되면서 자체 권력을 키우고 공고화시킨단 말이죠. 네. 이게 창출되지도 않은 권력인데. 그래서 결국은 저는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은 선출된 민주적 권력으로부터 저는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권력이든 권력이 집중되고 또 이게 거대해지면 이게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권한을 좀 분산시킨다. 그래서 민주적 통제와 권한 분산 이게 핵심이고요. 그걸 예. 통해서 통해서 결국은 권력기관을 개혁함으로써 국민들의 권리와 인권을 신장한다. 이게 말하자면 검찰 개혁의 본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요 며칠 사이에 갑자기 좀 코로나19 상황이 좀 심각해졌잖아요. 예. 인천은 좀 빠져있긴 합니다. 서울, 경기만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제 2단계로 상향 조정됐는데 이런 과정에서도 이 광화문 집회가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고요.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뭐, 특히나 이제 뭐 정강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무슨 코로나 세균을 갖다 부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심지어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둘째치고, 지금, 검사하는 것조차도 막고 있지 않습니까? 자가격리도 하지 않고 있고. 저는 뭐, 이건 뭐 종교 활동의 행위가 아니고요. 종교 활동을 굉장한, 말하자면 그러니까 정치 행위일 뿐만이 아니고, 정치행위도 이렇게 하지는 않죠. 뛰어넘은 반사회적, 또한 반국가적인 그런 활동 행위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관용할 문제가 아니고 저는 예. 국가가 엄중하게 공권력을 집행해야 될 문제이고 또 국민들도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끝까지 선전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었습니다.